6가지 문화 차원 중 남성성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념을 이해하고 남성성 차원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이 상이한 두 사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성, 불확실성, 조금 어려운 개념인 듯 하죠. 두 개념을 통한 문화 비교, 점점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화 차원 이론을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남성성 차원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성 차원, 듣기에는 상당히 성차별적인 용어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masculinit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홉세드는 과연 이 masculinity라는 용어, 문화 차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sculinity, masculine한 사회, 즉 남성적인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홉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업적 중심, 영웅 중시, 물질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는 경쟁적인 사회를 남성적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협력과 겸손, 약자에 대한 보호,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합의지향적인 사회를 여성적 문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sculine과 feminine이라는 형용사, 영어 형용사를 통해서 이 문화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홉세드는 이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홉세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에 male과 female, 즉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에 비해서 feminine과 masculine, 즉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에게도 feminine하게 행동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여성도 masculine하게 행동한다라고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남녀를 성을 구분해서 차별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성차별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가치관이 지배적인 문화를 유형화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경쟁적인 사회와 합의지향적인 사회,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홉스테드의 세 번째 차원 masculinity는 남성적인 문화와 여성적인 문화적인 성향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사회든 현대사회든 사회적인 성의 역할 분포에 있어서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주장적이고 경쟁적이며 거친 특징으로 설명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가정과 아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과 돌봄, 즉 인간관계와 생활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에 근거해서 경쟁적인 문화와 협력적인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홉세드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남성적인 문화 차원을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홉세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세드가 젊은 시절 네덜란드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벨기에의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플란더스 지방에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회사에서 하급 경영직 자리를 구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홉세드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홉세드는
4년제 과학기술대학을 졸업을 했고 성적도 좋았고 학생의 참여도 활발했다는 이력서 서류들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유명하지만 좀 조그만 네덜란드 회사의 엔지니어로 3년간 경험을 한 경력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홉스테드의 관심사 몇 가지를 이력사항에 적은 짧은 편지를 써서 지원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와보라는 연락을 받았고 기차를 타고 미국인 공장 경영자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홉스테드는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했고 자신이 가진 자격에 얼마나 제대로 된 소유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이 묻는 그런 질문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홉스테드는 자신이 기대했던 질문은 별로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자신이 모르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공구 설계상의 경험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사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홉스테드는 그 미국인 경영자가 왜 그런 구체적이고 특수한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질문들만을 쏟아내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홉스테드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인 홉스테드 입장에 보면 취직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오해만 간시간가량 거듭한 끝에 미국인 인터뷰어는 안 되겠군요. 우리는 1등급 기사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해서 홉스테드가 구직에 실패를 했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화에서 홉스테드가 경험한 내용을 매스쿨리니티, 남성적인 문화와 여성적인 문화의 차이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홉스테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후 자신이 직접 면접관이 되었고 홉스테드가 면접관이 되었고 네덜란드인과 미국인 입사 지망생을 모두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양쪽에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의 입사 지망생들의 면접에서의 행동 특징을 알게 되었고 당시 면접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인과 미국인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의 눈으로 보면 미국인 입사 지망생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포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력서에는 온통 최우수, 엑설런트라고 적혀 있고 자질이 뛰어남을 보이기 위해서 학위, 학점, 수상 경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스펙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중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현지어를 몇 달 안에는 배울 수 있다는 등 과장된 약속을 막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홉스테드가 경험한 미국인 지원자들이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지원자들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 지원자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경향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지원자들은 이력서를 쓸 때 면접으로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대개는 겸손하고 짧게 간단 명료하게 이력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공부 외에 사교나 대외 활동에 관심을 갖고 허풍쟁이로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홉스테드가 설명하고 있는 네덜란드인 지망생과 미국인 지망생의 행동의 차이는 결국은 경쟁과 업적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어떤 성향과 남성적인 문화의 성향과 겸손과 소통, 협력을 중요시하는 네덜란드의 여성적인 문화적 성향이 충돌해서 빚어진
홉스테드의 오해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홉스테드의 남성성 지수의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물을 살펴보면 남성적 문화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슬로바키아, 일본, 헝가리, 일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일본, 헝가리,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독일어권,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적인 성향이 낮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스웨덴, 노르웨이, 라트비아, 방금 홉스테드가 언급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게도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떤 건가요? 네, 약자에 대한 보호, 소통,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네, 이러한 어떤 정치나 시스템 체계를 문화적인 범주의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결과와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흥미롭게도 남성성 지수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이 조사의 결과물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 사회를 관찰해 보면 굉장히 경쟁이 중심이 되고 업적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다시 해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MAS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남성적인 문화보다는 여성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그러한 사회로 수치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보다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남성성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즉 여성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까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네덜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성성 지수와 권력거리 지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이 분포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성적인 문화의 특징은 경쟁과 업적, 영웅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 리더가 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권력거리와 관련시켜 봤을 때 권력거리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회일수록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포표에도 물론 예외적인 나라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홉스테드는 책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의 역사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분석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득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 홉스테드의 이 문화 차원 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 세계의 국가 사회를 성향을 비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용한 툴이긴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이걸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회적인 각 사회가 동일한 어떤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적인 사회와 남성적인 사회 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테드는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하다.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 모두 부드러울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실과 감정을 똑같이 다룬다. 소녀들이 갖는 미적 이상형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돈벌이 역할과 양육 역할을 똑같이 나누어서 한다. 이에 반해 남성적인 사회의 특징은 도전, 소득, 표창, 승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남성은 비교적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야심적이어야 하며 거칠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그에 반해서 여성은 부드럽고 인간관계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자녀를 대하고 어머니는 감성적인 어떤 영역을 다루는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원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표로 이렇게 양극단의 사회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과장되는 어떤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각 차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상의 남성성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개의 분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일관되게 어떤 대륙이, 어떤 지역이 남성성 지수가 높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아무래도 남성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불확실성 회피 차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uncertainty avoidance라고 합니다. 홉세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척도이며 특정 사회가 얼마나 규칙이 정형화되고 구조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이나 규칙이나 구조화, 그런 정형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확실성 회피라는 용어는 미국의 조직사회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직이론가 제임스 마치의 책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어느 지역이나 사회에 관계없이 인간이 직면하고 대처해야 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 불확실을 함을 지닌 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홉세드가 규명했던 것은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이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불확실성은 결국 참기 힘든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어느 사회나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법률, 종교도 인간이 헤쳐나갈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을 보호하고 안정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홉세드는 불안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거나 걱정하는 상태라고 언급을 하면서 불안, 즉 anxiety를 공포, fear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포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지만 불안에는 뚜렷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97년 자살 현상을 연구한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도 국가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디르켐과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해마다 일정하게 분포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홉세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살률과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성향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높은 불안 수준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심리학자 리차드 린이 1970년 진행한 불안과 관련한 현상의 연구 결과물을 홉세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알코올 중독, 사고 사율, 인구 만명당 수감자 비율 등이 불안과 관련된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소비량, 음식물 섭취 평균 칼로리, 심장병 사망률, 만성 정신병 발생 비율 등도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불안 수준이 높은 문화일수록 표현적인 문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말을 할 때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보이거나 테이블을 쾅쾅쾅 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편이지만 술의 힘을 빌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회식과 같은 제도화된 기회가 존재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알코올 소비량의 높낮이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불안 수준이 낮은 문화, 즉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약한 사회에서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즉 스트레스를 내면화해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알코올 소비량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홉세드는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들은 독일의 사회학자 조르게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화를 설명하면서 이 불확실성 회피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아른트 조르게, 독일의 사회학자죠. 서독 군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가 주말 휴가를 즐기던 고향 가까이에 영국의 라인 강변 영국군 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르게는 영국군 막사에서 매주 주말이면 상영하고 있는 영국 영화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르게는 보초병에게 가가지고 자기는 독일 병사인데 영화를 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보초병은 경비대장에게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비대장은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바로 하더니 공책 한 페이지를 쫙 찢더니 그 위에 조르게 씨의 영화 참관을 허가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부사령관이 재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술을 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르게는 이 특권을 그때뿐만 아니라 이 쪽지 종이를 통해서 다른 때도 여러 번 사용을 했고 공책에 찢은 종이의 허가서와 자신의 독일군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가 제대를 한 후에도 영국 보초병에게 자기는 지금 민간인인데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공책 종이 허가서를 보고는 이것은
당신 개인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조르게는 지금 조직사회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영국인들이 그런 갑작스런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르게 자신이 길들여져 있던 독일 군대의 처리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독일인들 같았으면, 즉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독일인들 같았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 것이고 더 많은 상관의 허가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물었을 것이고 형식적인 페이퍼워크, 서류들을 더 많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군인 자료로서만 사용을 발부가 된 것이지 제대 이후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조르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개국의 지역별 불확실성 회피 지수의 결과물이 담긴 표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그리스, 포르투갈, 과테말라, 우루과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권, 벨기에, 러시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20위권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낮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덴마크,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이 홉세대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국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UAI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계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고 그 동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양상을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떤 요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 수용, 그러니까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사회와 회피 성향이 높은 사회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이 낮은 사회, 즉 불확실성을 쉽게 수용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불확실성은 생활의 일상적인 일이고 매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성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에서 낯선 모험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더러운 것과 꺼리는 것에 대한 아이들을 위해 이 더럽은 것과 회피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칙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타인에 대한 호칭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사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은 극복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위협인 요소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홉세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회일수록 자살률이나 알코올 소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과 감정은 적당한 시기와 장소에서 분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익숙한 모험은 허용되지만 애매한 상황과 익숙하지 않은 모험은 두려워하는 편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 꺼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규칙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일화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아이를 낳아서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의 엄마와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아이가 흙장난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서 넘어지고 누워도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놀이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흙을 입에 넣거나 이러면 바로 터치를 해서 지지, 더러워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홉세드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사회의 특징을 그러한 일화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도상에 나타난 불확실성 회피 성향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쪽 국가들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나라들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상당히 높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중 남성성 지수와 불확실성 회피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